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시장에서는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수천억 달러의 규제들이 오히려 중국의 자립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을 잃어가고 있고 기술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AI 산업 전체의 판이 지금 완전히 뒤집히고 있고 우리가 자랑하던 HBM 기술마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거든요. 5년 전 우리가 중국 배터리를 비웃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방심하면 반도체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 반도체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6년을 기점으로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선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의 대전환과 더불어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안미용중의 새로운 생존 공식을 통해 패권 수호에 나서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반도체 전쟁의 긴박한 흐름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AI 산업의 구조적 문제부터 봐야 하는데요. 지금 AI 모델들이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GPT-4가 나왔을 때 1조 7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는 그보다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다음 세대는 10조 개, 100조 개, 심지어 한 경계까지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죠. 문제는 이런 모델들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연산 자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2024년에 한 말을 보면 GT-5를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최소 5만 개 이상의 최신형 GPU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 H100 GPU 한 대 가격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5만 대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이 넘는 돈이 칩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누가 더 좋은 GPU나 AI 전용 반도체를 확보하느냐의 게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생산 속도는 모델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AI 가속기 반도체 출하량이 약 350만 개 정도였는데 시장 수요는 그 2배가 넘었어요. 설사 그런 반도체가 나온다고 해도 엄청난 전력을 요구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과 비슷합니다. 연간 500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 수준이에요.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고 송배 전망도 제때 갖춰야 하는데 상위 계층의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와 하위 인프라의 발전 속도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구글은 2025년 초에 자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반도체 자체에 있습니다. 그동안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가 1965년에 제시한 이 법칙은 반도체 집적도가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이게 40년에서 50년 가까이 유지됐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 속도가 확 느려졌어요.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양산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2나노 공정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과거보다 2배 이상 더 오래 걸립니다. 기술 개발도 어려워졌고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진 거죠. TSMC의 이 나노 공정 팹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0조 원에서 35조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느렸던 속도가 더더욱 느려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트랜지스터 크기가 너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2나노 공정이다, 옹스트롬 공정이다 하는데 물리적인 사이즈가 정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에 비례하거든요. TSMC의 로드맵을 보면 2028년에 1.4나노, 2030년에는 1나노 이하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실리콘 원자 하나의 지름이 0.2나노미터예요.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려면 원자 몇 개 수준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양자 역학적 효과 때문에 전자가 제멋대로 움직여 버립니다.
터널링 현상이라고 해서 전자가 장벽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2030년대 중후반쯤 되면 물리적으로 더 이상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랜지스터가 작아지지 못하면 단위 면적당 집적할 수 있는 개수도 늘어날 수 없고, 이건 사람으로 치면 뇌세포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IBM과 MIT가 2024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의 실리콘 기반 반도체 기술로는 2035년경에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새로운 소재로 가야 하는데, 이게 상용화되려면 또 10년에서 15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봐요.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자본의 흐름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미국 대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 7개 기업이 연간 AI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한 해 동안만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조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에 상응하는 매출은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투자 대비 세 발의 피 수준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 매출이 2024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억 달러 정도예요. 투자 대비 회수율이 1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돈이 안 되지? 왜 기업들은 충분한 시장을 못 만들어내지? 왜 혁신이 아직까지 안 보이지? 골드만삭스가 2024년 중반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AI 투자 규모는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닷컴 버블 시기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거 버블 아니냐는 거예요. 자본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단독으로 가려다가 문을 열어서 오라클이나 아마존도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2024년 10월에 오픈 AI는 오라클로부터 100억 달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를 받기로 했고, 아마존 역시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과점 체제로 가면서 비용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서큘러 파이낸싱이라는 건데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있었거든요. 당시 시스코라는 서버 제조 기업이 통신 사업자들한테 서버를 그냥 줬어요. 일단 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자들이 돈을 벌면 그때 투자받는 방식으로 돌리자고 했죠. 시스코는 동시에 그 통신 사업자들의 주식을 샀고, 통신 사업자들은 시스코 장비를 사면서 시스코 주식도 샀습니다. 돈이 원 안에서만 도는 구조였어요. 근데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시스코 주가가 2000년 3월 고점 대비 89% 폭락했습니다. 2000년 3월에 주당 80달러였던 게 2002년 10월에는 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 고점을 2025년 지금까지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 오픈 AI가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서큘러 파이낸싱의 가장 큰 맹점은 이게 일종의 폭탄 돌리기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하고 오픈 AI는 그 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사고, 애저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를 사고, 엔비디아는 그 돈으로 TSMC의 웨이퍼를 주문하고, TSMC는 그 돈으로 ASML의 장비를 사고, ASML은 그 돈으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삽니다. 돈이 몇 개 회사 사이에서만 빙빙 도는 거예요. 이 폭탄 돌리기를 벗어나려면 결국 제조업이나 바이오 같은 실물 산업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던 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딱 한 군데만 만들거든요. 사실상 시장이 독점이에요.
그나마도 많이 만들지 못해서 연간 생산량이 40대에서 50대밖에 안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ASML이 출하한 EUV 장비가 총 5대였는데 그중 35대가 TSMC로 갔고 13대가 한국으로 와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갔고 나머지 4대가 인텔과 벨기에의 IMEC 같은 리서치 팹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짜 이걸 갖기 위해서 시장가의 2배, 3배를 주고도 살려고 할 겁니다. 지금 최신형 EUV 장비인 하이NA EUV가 대당 약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 정도 하는데 만약 2배, 3배씩 주고 산다면 조 단위 장비를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23년에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이 암시장을 통해 중고 DUV 장비를 정상가의 2.5배 가격에 구매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장비 수출을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해왔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도 중국과 어느 정도 화해 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쉽게 풀어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었던 만큼 그림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속도로가 막혔는데 부산에 가야 한다면 꼭 고속도로만 타야 됩니까? 국도를 탈 수도 있고 오솔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우회로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우회로의 상당수는 실패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살아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EUV를 꼭 써야 되나? 그 이전 세대인 DUV를 쓰면 안 되나? DUV는 조금 덜 정밀하지만 이 덜 정밀한 걸 여러 번 쓰면 정밀한 수준까지 조금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멀티 패터닝이라는 기술인데요. 한 번에 패턴을 새기는 게 아니라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반복해서 패턴을 새기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드냐 안 드냐는 중국에서 별로 케어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SMIC가 2024년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들은 DUV 장비를 사용한 쿼드러플 패터닝 4회 반복 기술로 7나노급 칩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원가는 TSMC가 EUV로 만드는 것보다 40%에서 50%더 비싸지만 아예 못 만드는 것보다는 낫죠. 이로 인해서 지금 DUV에서의 멀티 패터닝 공정은 인텔이나 삼성에 비해 격차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격차가 지금 1년 이내까지 좁혀졌습니다. 몇 년 있으면 아마 능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삼성이나 인텔이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던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또 어떤 기술 혁신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EUV 자체도 ASL 방식을 꼭 써야 되냐는 생각에 ASML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프로토타입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보고를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 이전에 기술적인 문서들이 있거든요. 중국 과학원이 2024년 6월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 마이크로버닝, 스테디 스테이트 마이크로번칭, SSMB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EUV 광원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장비 자체를 상용화하는 수준까지는 멀었는데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의 상당수는 꽤 빠르게 자급하고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리소그래피에서 광원입니다. 빛을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ASML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레이저를 쏴서 나오는 순간적으로 강력한 빛을 모아서 EUV 챔버에 집어넣는 방식이라면 중국에서는 아예 가속기를 돌려요. 방사광 가속기를 돌려서 전자기파 형태로 뽑아내는 거죠. 물레에서 실을 뽑아내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그걸 패터닝된 웨이퍼 위에다 쏘는 방식까지 추구합니다. 근데 이걸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그동안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너무 큰 장비이고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고 너무 비싸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V 장비 한 대가 6천억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이걸 2배, 3배 주고도 살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방사광 가속기가 굉장히 공교롭게도 소형은 5천억 원 정도고 대형도 1조에서 2조 정도밖에 안 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EUV를 살 돈이었는데 못 사면 이걸 가지고 대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요.
실제로 중국은 2023년부터 허페이의 대형 방사광 가속기 시설을 건설 중인데 2026년 완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과학 연구용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게 반도체 리소그래피 광원 개발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여러 실패 사례들 속에서 새싹들이 나오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나름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도 주목해야 되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의 나머지 영역을 한국 장비 업체들이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장마저도 지금 중국 장비 업체들에게 뺏기게 될 형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24년 이들의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23%에서 31% 감소했어요.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국 중국이 조금씩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화웨이는 자체 AI 연산 반도체를 구축해서 생산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0년 넘게 계속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화웨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화웨이가 한국의 삼성전자라 불렸는데 반대가 될지도 몰라요. 삼성이 한국의 화웨이라고 불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웨이가 왜 이렇게까지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화웨이가 애초에 시작했던 비즈니스는 통신입니다. 통신 장비였어요. 1987년에 선전에서 작은 통신 장비 대리점으로 시작한 화웨이는 1990년대에 자체 교환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들이 확장되면서 거기에서 사업이 확장됐고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원래 인민군의 통신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군에서의 경력과 자본 조달, 이동통신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사세가 확장된 걸 가지고 IT 기업으로 조금씩 변신을 했죠. 화웨이가 2010년대 들어와서 변신을 한 번 더 하는데 통신 기업에서 반도체 기업이 되고 2020년대 들어와서는 AI 기업으로 또 변신을 합니다. 통신, 반도체, AI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세요. 화웨이가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가 되고 있는데 화웨이가 개발하고 있는 주력은 NPU입니다. GPU가 아니라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죠. 엔비디아의 GPU하고 1대1로 경쟁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화웨이는 지금 기본으로 자체 칩을 만들고 이 칩을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설계를 해요. 팹리스 회사라 그러는데 하이실리콘이 칩을 설계하고 화웨이가 100억 달 이상을 투자한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회사인 SNIC에서 이걸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어센드 시리즈를 만들죠. 어센드 지금 910B까지 나와 있고 2026년 상반기에는 어센드 910C가 나올 예정입니다. 테킨사이스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어센드 910B의 성능은 엔비디아 A100의 약 70%에서 80%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칩을 만드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칩들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런 걸 보통 렉이라 불러요. 보통 8개에서 10장 정도의 NPU나 GPU를 모아서 렉을 만들었는데 이런 렉을 또 몇백 개, 몇천 개씩 모으면 몇천 장, 몇만 장 단위의 카드들이 집적되겠죠. 이걸 저희가 서버라고 하고 서버들이 모여서 서버 클러스터가 됩니다. 화웨이가 지금 보세요. 반도체 설계를 했죠. 칩을 만드는 팹도 투자를 했으니까 거의 팹을 자기 마음처럼 쓸 수 있죠. 이걸 서버 넥으로 만들었죠. 서버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서버 클러스터로 만들었는데 서버가 서버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칩 간의 통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화웨이가 어디서 출발했죠? 통신에서 출발했잖아요. 통신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초고속 칩 간 연결 기술인 허이치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NVINC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화웨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치크의 대역폭이 900Gbs까지 도달했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들고 나면 끝이냐? 화웨이가 하나 더 갑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버블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서 연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에서 멈춰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화웨이는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이 연산을 가지고서 제조업으로 갑니다. 제철, 광산, 전력망, 심지어는 농장까지 다 갑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런 제조업에 꼭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모델들을 파인 튜닝하고 좀 더 그 산업에 특화된 모델에 적합한 칩으로 개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거기까지 가서 화웨이의 일종의 솔루션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2024년부터 산시성의 한 제철소에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용광로 온도 최적화부터 원자재 예측까지 전부 화웨이 어센드 칩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단순히 칩을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돈이 되는 솔루션을 파는 겁니다. 보쌍 철강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화웨이 AI 시스템을 도입한 후 에너지 효율이 7.3% 개선되고 불량률이 1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만 팔 때 화웨이는 GPU와 솔루션을 묶어서 파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중국 정부의 신형 인프라 건설 정책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의 주요 제조업체에 AI 전환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 칩을 써야 해요. 자연스럽게 화웨이 생태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죠.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조업 스마트화 전환 행동 계획을 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총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2조 원을 제조업 AI 전환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중 70% 이상이 국산 장비와 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돼요. 이런 식으로 내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1대1로 국가들로 확장합니다. 파키스탄의 섬유 공장, 인도네시아의 파뮤 농장, 케냐의 전력망까지 화웨이의 AI 솔루션이 들어가고 있어요. 2024년에 화웨이는 1대1로 국가 38개국과 AI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반도체 경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중국의 반도체 자급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큰 매출을 올렸던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30%에서 40%까지 갔었거든요. 삼성전자의 2019년 반도체 부문 중국 매출이 전체의 약 38%, SK하이닉스는 약 42%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를 많이 팔아왔는데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걱정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매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24년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은 28%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34%까지 감소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시는 한국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이왕이면 중국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든 보조금이든 더 줄 것이기 때문에 경쟁 자체는 앞으로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중국에서 그만큼 매출이 많았고, 그럼 만약에 중국에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급화를 자꾸 한다면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도 줄어드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가 10년 전에 중국 시장을 굉장히 노리고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가 다 됐어요. 한때는 두 자릿수까지 갔었던 점유율, 베이징 현대 같은 곳의 점유율이 2016년에 7.8%였는데 2024년에는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현대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초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었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자체를 어디로 돌렸냐면 유럽으로, 그 다음에 이머징 이코노미 쪽으로 많이 돌려서, 그리고 미국을 더 많이 타겟팅을 해서 진출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됐었죠.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16년에 4.9%였는데 2024년에는 6.1%까지 올라왔고 영업이익률도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을 버릴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중국 시장을 버려서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서 취해왔었던 그런 매출 다이나믹스 전략 같은 것들은 사실상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경제 혹은 기술적인 면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실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실력만으로 사실 다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시대적인 흐름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들, 특히 반도체는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고 싶어 하는 품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 국가의 경쟁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맥킨지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4년 약 6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다변화가 일단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메모리 메이커들이 만들던 메모리들은 다 범용 반도체입니다. 만들면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사갔어요. 그렇지만 이 그 범용 반도체 시장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은 지능형 반도체들이 될 거예요. 특히 인공지능의 맞춤형으로 메모리도 다시 지금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보통 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에만 어울리는 용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바뀌고 있는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메모리도 파운드리 개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개념, 맞춤형 메모리예요. 특히나 AI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메모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예 처음부터 설계되길 바라는 거죠. 대신에 그만큼의 물량을 우리가 장기로 사겠다, 롱텀으로 사겠다, 이런 현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동남아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있는 나라들, 특히 저는 중동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우디는 2024년부터 프로젝트 트랜센던스라는 이름으로 자체 AI 주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미국 빅테크의 클라우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몇 가지 중간 단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플레이어들을 참여시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자본 동원의 부담을 나누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메모리 양대 메이커들도 결국 AI 시장이 커지면 서버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메모리 시장도 커질 테니까 메모리만 공급하지 말고 아예 이 생태계 자체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2024년 말에 오픈 AI와 공동으로 차세대 HBM 개발에 나섰다고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전을 공유받지만 그만큼의 위험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 컨소시엄에 투자하는 금액만 약 5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AI 버블이 터지면 이 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AI 시장을 열어간다면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속도 조절을 하거나 갑자기 과금을 올리면 우리는 무조건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중국이 나름대로의 견실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미국 중심의 생태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수준이에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2025년 1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2019년에 15.7%였는데 2024년에는 28.3%까지 올라왔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다만 지금 당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3년에서 4년 후 2028년이나 2030년대 초반쯤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중국 제조업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과잉 생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태양광 패널이 그랬고, 전기차 배터리가 그랬고, 조선업이 그랬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2027년, 2029년, 2030년에 팹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SEMI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총 42개의 새로운 300mm 웨이퍼 팹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신규 팹 건설의 약 40%를 차지하는 규모예요. 거기서 나오는 칩들 상당수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모되겠지만 남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매년 더 많아지면서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글로벌 시장을 뚫기 어렵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H칩의 칩값이 개당 4천만 원까지 치솟고 있는데 중국 칩이 반값인 2천만 원이라면 또 안 살 기업은 없거든요. SMIC가 만드는 7나노 공정 칩이 TSMC의 7나노보다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가격은 30%에서 40% 저렴합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과잉 생산된 중저가 칩부터 시작해서 가격 교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칩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주로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첨단 산업 정책은 내수 시장 활성화와 공급망의 내재화, 자급화거든요. 이게 반도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AI 산업 전체 생태계의 중국 내부 내재화로 이어집니다. 중국 공산당이 2023년에 발표한 중국 제조 2035 계획서를 보면 203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핵심 병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투자했던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공급망에서 자신감을 얻으면 당연히 중국 경계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때부터가 정말 한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들이 올 겁니다. 그 시점이 한 3년에서 4년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해요. 중국 상무부가 2024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산 반도체의 동남아 수출이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이미 중국 칩들이 슬금슬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빅펀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산업 정책은 아직까지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인데 대표적인 게 이 반도체 빅펀드예요. 한 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업데이트됐습니다. 2014년에 1기가 시작됐을 때 규모가 약 1,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이었어요. 2019년에 나온 2기는 2,040억 위안으로 약 37조 원 규모로 늘어났고 2024년에 출범한 3기는 무려 3,440억 위안, 약 63조 원 규모입니다. 세 기술을 합치면 총 126조 원이 넘는 돈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투입된 거예요. 5년마다 갱신되고 있죠. 1기당 보통 10년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3기가 특이해요. 20년을 예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20년은 10년 투자하고 10년 회수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벤처 캐피털 중에 20년을 기다려주는 펀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3년에서 4년이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 캐피털인 본 엔젤스나 DSC 인베스트먼트의 펀드 평균 존속 기간이 7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중국의 20년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중국 빅펀드의 특징은 최소가 10년이고 심지어 3기는 2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내 자본이죠.
이 인내 자본을 통해서 망하는 기업도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이 202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펀드 1기에 투자받은 기업 중 약 23%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와요. 살아남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펀드에서 수익이 회복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1기하고 2기 동안에는 대기업을 키운다기보다는 내수 시장과 공급망 내재화의 핵심 린치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키웠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 기업들,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사를 키웠고요. 예를 들어 AMEC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이큐먼트 차이나라는 반도체 식각 장비 회사는 비펀드 1기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2019년에는 중국 내 식각 장비 시장의 12%밖에 차지 못했어요. 근데 2024년에는 32%까지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미국의 랩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글로벌 장비사들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중국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AMEC 장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규제가 오히려 국산 장비사를 키운 겁니다. 이 소부장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서 제조사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중국의 파운드리를 대표하는 SMIC 같은 회사나 CXNT 같은 메모리 회사, YMTC 같은 낸드 플래시 회사들이 나온 거예요. SNIC는 2024년 4분기에 월 생산 능력이 70만 장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TSMC의 약 8분의 1 수준이지만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3배 증가한 규모예요. 3기에 넘어오면서는 내재화된 내수 시장과 자체 공급망을 가지고 그걸 소모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웨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기업이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이 단순히 IT 서비스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서버를 만들고 클러스터를 만들고 AI 서비스를 하니까 그동안 갇혀 있었던 생태계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트댄스는 2024년에 자체 AI 칩 개발에 20억 달러를 투자했고 알리바바는 자사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 50개의 GPU 규모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GPU 중 40% 이상이 화웨이나 바이런 같은 중국산 칩이에요. 이 기업들이 커지고 내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에 비례해서 기업들의 규모도 커진 겁니다. 이런 게 지난 15년 가까이 중국에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AI로 연계되고 있는 산업 생태계 형성의 다이나믹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해서 노광 장비 같은 게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여러 허들을 만들고 있는데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2022년에서 2023년에 바이든 정부에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우리말로는 반도체법이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를 많이 늦춘 건 사실이에요. 조지타운 대학교 CSET, 센터 포리 시큐리티 앤 이머징 테크놀롬지의 2024년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의 7나노 이하 선단 공정 개발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정도 지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오히려 중국의 자급자족 의지를 불태웠고 그들은 이제 인내 자본이라 불리는 반도체 빅펀드를 통해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3, 4년의 성과에 급급한 서구 자본과 달리 중국 정부는 망해도 계속 밀어주는 끈질긴 투자를 통해 소재, 부품, 장비의 내재화를 상당 부분 달성했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변신은 놀랍습니다. 통신 장비 업체에서 시작해 반도체 설계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키우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 SNIC와 결합한 화웨이는 이제 미국의 GPU 없이도 구동되는 자체 AI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소, 광산, 농장 등 제조업 현장에 AI 솔루션을 직접 입히며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부하던 HBM 시장조차 CXMT와 화웨이의 연합군이 2, 3년 내의 격차로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5년 전 우리가 비웃었던 중국의 LFP 배터리가 전 세계를 장악했듯이 반도체 역시 그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양대 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기 다른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한 곳에서 처리하는 종합 반도체 솔루션 전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삼성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테슬라와 같은 거대 고객사의 AI 칩을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수직 계열화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2026년 가동을 시작한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D나노 라인은 삼성전자가 단순한 메모리 공급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최전선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동맹 전략으로 승부합니다.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하이닉스는 TSMC와의 연합군을 통해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커스텀 HBM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메모리를 더 이상 규격화된 기성품이 아니라 고객의 GPU 사양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으로 재정의한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적층 기술의 한계를 뚫고 발열과 성능을 동시에 잡는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시적 생존 전략 또한 안미경중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안미용중, 안미용중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안보는 미국과 함께하되 기술적 실익을 위해 중국을 이용하는 영민함이 필요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매출 감소를 상수로 받아들이고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이머징 마켓이 갈구하는 기술적 주권을 충족시켜주는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패권적 기술 독점에 저항감을 느끼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반도체 시스템을 수출하며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마음껏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전략적 포용력이 절실합니다. 인재를 우리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국의 기술 추격을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범용 반도체 시장이 중국의 물량 공세에 장악당하기 전에 우리는 기술적 난도가 높은 지능형 반도체와 맞춤형 메모리 시장으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5년입니다. 5년 뒤 중국의 반도체가 세계의 표준이 되고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휩쓸 때 우리에게는 그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솔루션이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굴기와 SK하이닉스의 HBM 리더십이 만나는 2026년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패권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주라는 이름의 독배를 버리고 파괴적인 혁신과 정교한 줄타기 외교를 통해 다시 한번 반도체 제국의 위험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